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보는 고일석과 서영석의 더 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한 5분 늦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정시에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표, 제가 교활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교활하기 위해서는 영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얻은 젊은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이라는 걸 개설했다는데요. 여기서 뭐 젊은 이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한 모양인데요. 홍준표 왈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의 영리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 놓고 정권교체는 그래도 꼭 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기 이런 대목이 바로 홍준표의 교활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지만은 정권교체는 돼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인가? 여하튼 홍준표의 지적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두리꾼은 폭탄주 박정희, 잠깐 전두환, 경제무능 김영삼, 간교한 이명박, 무식한 박근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윤석열이다라고 했는데요. 좀 감정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봐도 개연성이 있는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에게서 박근혜를 봅니다. 자고우면하지 않은 저돌성,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혹한 그 저돌성, 무지함, 그리고 손바닥 왕자처럼 주술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 박근혜 윤석열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은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서영석의 고일석과 서영석의 더 비평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고일석 기자 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우리 윤석열 선생이 뭐 나도 구수했다 어쩌고저쩌고 하게 기사가 났던데 이거를 뭐 첫 뉴스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로 한번. 아, 그래요? 내일이 수능인데. 예. 수험생 격려하며 저도 사실 구수했다.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악담이죠. 재수 정도란 모를까. 네. 아니 일단 저런 얘기는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시험 내일 보는 애들한테. 떨어진 시험 잘 못 보고 이런 친구들한테 저런 얘기하는 건 희망이 되죠. 그렇게 좀. 근데 내일 시험 보는 애한테 나도 구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떨어질 각오하고 시험 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수능생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19세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는 또 저기 그 표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 그래도 젊은이들 뭐 탈당한다 어쩌고 하니까 표들려고 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악담도 아니고. 근데 저게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 공감 능력의 결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젊은 분 뭐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꼭 이를테면 나의 실패 경험이라든가 실패를 극복한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 희망차고 너희들은 뭐 여러분들이 힘차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망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냥 내가 홈리스 말고는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홈리스까지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만 안 하면 좋겠다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진짜 다 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대놓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희망찬 뭐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수능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수능 앞두고 내일 수능. 나 9번이나 떨어져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떨어질 각오하고 시험 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덕담 같은 거 안 해봤나 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하는 우리 고일석 기자의 지적이 정말 와닿고요. 근데 지도자가 공감 능력이 부재할 때 박근혜처럼 비극으로 끝납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 얘기는 넘어가죠. 자, 다음 뉴스는 그노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이미지 보시죠.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새벽에 구속이 결정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네. 다 구속됐어요. 다 구속됐어. 네, 저게 한 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팀 위에 있는 이모, 김모, 이정필 씨. 요게 주가 조작을 실행한 선수들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요약 설명을 하면은 예. 그 노수가 예. 도이치모터스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죠. 예. 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선수 3명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선발을 했고 예. 그걸 그 이제 3명이 이제 이모모, 김땡땡, 이정필 3명인데 예. 여기서 또 핵심은 이정필이죠. 그렇죠. 이정필은 바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조작하려면 주식이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굴려야지 되니까 조금만 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들 그 주식을 모으죠. 네. 그래서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김건희한테 10억어치 주식을 이정필한테 맡긴 거죠. 계좌를 맡기는 겁니다. 비밀번호 줘가지고. 예. 왜냐하면 남의 그 저기 계좌로 하면은 먹튀 할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자신의 계좌를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돈만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정필인데 구속. 음. 그리고 이제 거대한 몸통 권오수까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벌써 2020년에 7월 달인가 네. 그때 이제 그 뉴스타파 훨씬 전 같은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한 걸로 네.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은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윤석열 빠져라. 네 측근 과정 관련해 계속 그 수사지휘에서 그때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미적거리다가 올 3월 달에 이제 윤석열이 그만둔 뒤부터 급문살 타기 시작해서 올 10월 달에 갑자기 따닥따닥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오래돼요. 2012년 그 도이치모터스 신주유수권 51만 주를 이제 김건희가 헐값에 인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조작도 이제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겨가지고 했고 뭐 자기는 뭐 맡겼더니 뭐 손해봐서 뺐다만 이렇게 변명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말 안 되는 변명이죠. 자, 근데 2013년에 네. 경찰에서 내사를 했대요. 예. 했는데 그 내산 뭐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닙니다만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사가 중단되고 네. 내산 경찰관은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는 내사를 하려면 주식이니까 증권감독원 자료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네. 증권감독이 영장 받아와라. 네. 그래서 영장을 몇 번, 3번인가 4번 청구했는데 계속 반려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접은 거예요. 수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그 내사를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받아서 또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증권감독원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검찰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인데. 그렇죠. 딱 보이잖아. 네. 근데 단지 영장 안 가져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모르겠지만 이 주가 조작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거, 뭐 이름 뭐 잘못 쓰고 이런 거 가지고 권오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권오수는 자기가 조사 다 받았다라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다니고. 예. 그 배경에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아니라면은 해석될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13년이면 결혼한 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무슨 부장검사로 그뭐 막강할 때예요. 네. 그때 이미.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건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턱밑까지 예. 이제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의 비수가 지금 다가온 셈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전문가들은 또 저도 사실 이쪽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전주 돈 대준 사람들까지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김건희는 전주의 위치니까. 근데 어쨌든 주가 조작 큰 걸 보면 가담한 거죠. 그리고 특히 수익까지 발생해. 그 이제 주가가 확 올랐어요. 네. 2011년까지, 2009년 11년까지 그 시기 직전까지만 저번에 뭐 계좌 내역 공개한 게 그 오르기 전에 그거만 공개한 거고 주가 막 오르는 그 시기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빼박이 되는 거죠. 주가 조작 자체도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현직 검사로 재임했던 그 당시에는
은폐까지 됐다는 거. 예. 이건 아주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은폐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민주당은 만약에 특검하게 되면 그거까지 해야 된다. 네. 저 옵티머스 뭐 부산 저축은행 수사, 그다음에 이것까지 다음에 또 그 윤우진 세무서장까지 무지하게 많아요. 수사를 누가 봐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덮은 것들. 그러니까 기소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들. 이게 우리 윤석열 그 49수생 한 명을 놓고 예. 그 와이프, 장모, 뭐 그다음에 윤호진, 예. 뭐 등등 그리고 윤대진 측근 윤대진의 예. 형. 그냥 한 탕 정도가 아니라 두 탕, 세 탕, 네 탕을 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그것도 안 되지만 한두 건 정도 친인척이 그런 사건 연루됐을 때 좀 봐주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 한두 건도 아니잖아 도대체. 아니 한두 한 건을 수- 어떻게 봐줘요? 그것도 안 되지만 조국 교수의 조국 본부장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갖다 들었다 놨던 그 검찰이라면은 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능지처참을, 능지처참을 예, 해야 예. 돼. 아 진짜 그럼에도 이러기도 쉽지 않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저기 어디 보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가면서 그 윤석열이가 아마 그 저기 어디 그 야구 보러 갔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야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맨날 와가지고 왜 백브리핑 안 합니까? 가지고 네, 저 하는 또 그 뭐. 기자들이 윤석열한테는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내가 같으면은 아니 근원수 구속됐던데 저기 김건희가 유죄면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아까 전문가들이 전주까지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설사 잘 모르겠지만 설사 전주들은 뭐 사법 책임까지는 안 묻는다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 주가 조작인 걸 뻔히 알고 자기 것을 맡기고 그 수익까지 돈으로 취하고, 예. 말하자면 깨미들의 피눈물을 1억 원도 아니고 그렇죠. 10억 원을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면 그건 끔찍한 거죠. 예.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을 갖다 지금 그 영부인만 그러니까 노렸다는 얘기 공감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공공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아까도 이 여의도에 뭐 저기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민주당 앞에서 아주 그냥 개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장동 어쩌고 그러는데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주가 조작 좀 한번 얘기 좀 해보라 그래. 예. 대장동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입건된 사실조차 없습니다. 예. 입건도 안 돼 있고 예. 의혹도 사실 없어요.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돈 나눠 먹은 거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설계는 이재명이었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유죄가 가까워지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야 내만 더럽냐 니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계속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나오겠죠. 네. 네, 나오겠죠. 자, 뭐 이 정도로 넘어가죠. 예. 계속 진행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뭐 화학적 결합 운운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다음 준비한 예, 뉴스. 한번 다음 이미지를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의원들과 16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고 이낙연 뭐 거기서 꽤 적극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진다고 하고 오늘 이미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기들 이제 양 원장이 영입한 초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선대위에 대해서 매우 이제 날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기민하지 않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덩치만 크고 그러니까 이제 원팀 정신을 구현해서 몽땅 다 집어넣느라고 그 인사안 만드느라고 지금 한 달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한 입장과는 별도로 말 자체는 우리 생각과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2017년 대선 뭐 그때는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해찬과 양정철 그리고 추미애 네. 트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없다. 게 예, 어저께 좀 우리 말씀드린 고일석 거죠. 기자의 지적 아니었습니까? 아주 탁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해찬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찬 대표 얘기 나오고 양정철이 어떻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는 안 들어가지만 선대위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지만 개별적으로 밖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어제 지적한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어저께 제가 마치 심각한 걸 약간 좀 그 카바하려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진짜 심각해요. 근데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수습하고 다시 이제 봉합이라는 표현은 안 좋지만 다시 잘 꾸려나가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해찬 의원이 구원투수로 등반하느냐라는 기사가 이제 나온 것 보니까 슬슬 뭔가 가동될 느낌인데요. 네. 사실 뭐 이해찬 의원은 제가 참 초선 의원 때부터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근데 이제 평민연으로 정계 입문해서 네. 저보다 한 3년 정도 선배이시죠. 젊네.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시네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이시니까 약해 보여서 그렇지. 하여튼 그럼 본격적으로 좀 활동해 주셔도 되겠다.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옛날에 몸도 좀 안 좋고 했는데 요즘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본인도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뭐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길 바라겠어요. 네. 그게 이게 이제 본인이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네. 끌어내면 곤란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보다는 이해찬이 한 수만 배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뉴스는 이따가 내일 혹시 좀 더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김종인이 등판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수의 기본소득이라고 하시죠. 이재명의 기본소득 보편지급 말고 이렇게 그런 걸 들고 나온다 뭐 등등 해서 막 분위기가 확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김종인이 그렇게 치고 나오면 우리가 이해찬 어떤 식으로 좀 내세우면 또 이해찬과 김종인의 그 십수년간 반복하는 그 리턴 매치가 데스 매치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 김종인하고 이해찬하고 숱하게 싸웠는데 한 번도 김종인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 접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마지막 이 노익장들의 결판이라는 또한 포커스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인데, 이해찬이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대통령을 한 3번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의원을 저는 젊었을 때부터 봤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많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얼굴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아주 날카로움, 네. 이 그야말로 날이 서린 듯한, 네. 우리하고는 뭐 고스톱이나 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기자실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네. 예, 욕하지 마세요. 네. 여하튼 그 날카로움이 존재를 해요. 예, 샤프하죠. 샤프하죠. 같은 얘기죠. 날카롭고 샤프하고 예리하고 다 같은 다 말인데, 같은 아무튼 한 세 가지가 다 다 해야 돼. 있어. 여하튼 이제 근데 뭐라 그럴까, 너무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이미지가? 호감을 사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아마 그런 여성분들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아까운 인재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총리로서 그 아까운 능력을 뭐 충분히 발휘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 시절 때도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승리한 180석을 만든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뭐 마지막은 아니지, 뭐 앞으로도 또 선거 있으면 필요하면 구원투수로 등반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도 좀 나와서 뭔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겼던 선거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닙니까? 여기에 다 이해찬, 추미애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실은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추미애 위원장하고 추미애 캠프만 뛰고 있다 지금. 아무도 안 해. 지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뭘 만들고 뿌리고 하는 건 다 저를 포함한 추미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손들 아무도 안 해. 뭘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사회대전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 위원장으로 지금부터 이미 활약을 하고 있고, 거기 이해찬 대표 다른 건 몰라도 총선도 모르겠는데 복잡하니까 대선에서는 정말 이해찬 대표의 능력이 지금 좀 아시고 절실해요. 뭔가 역할을 하겠죠. 예, 건강만 괜찮으시다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팩트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팩트 체크. 무슨 얘기죠? 팩트 체크 하기도 좀 하기. 쪽팔리는 얘기인데. 네. 이미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 대통령이 정면 충돌로 가나.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요즘 이런 기사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조선일보에 소망 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언론들의 소망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 하나인데 더 쪽팔린 것은 장성민의 얘기를 인용해서 쓴 기사예요. 그래서 이재명 기재부 해체 주장은 문 대통령 정면 겨냥한 것 밖에 없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근데 장성민은 그 진중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가 아는 얘기라고 그냥 명예훼손이 돼버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어쨌든 좀 해요. 근데 이제 87년 그때 막내 비서 제일 막내 비서였어요. 막내 비서 하도 그때부터 나서기도 하고 한 이상한 기자들도 막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되신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되신 다음에 상황실장을 국정 상황실장을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말미에했나? 네, 잠깐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요한 자리이긴 하죠. 딱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자꾸 맨날 나오는 게 DJ 적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양반 나 옛날에 이제 상황실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할 때 몇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언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TV조선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장승민의 시사 탱크 예. 라는 거 하면서 그래서 5.18 뭐 그죠. 사람이 이제 예, 망가지기 예, 시작하더라고. 예. 그래도 이제 조선일보라든 조중동 같은 데 써먹기 딱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또 기자들이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까고 싶을 때 그 스피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장성민에게 하게 한 다음에 장성민 동북아 포럼 재단 이름도 이상한 걸 만들었더라고. 이사장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 DJ 적자라고 꼭 붙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아무 관계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 들으면 들으시면 짜증나죠. 짜증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재정부 해체라는 걸 뭐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첫 번째 아젠다가 총리에게 예산권을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네. 기재부 해체를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기재부 해체는 마찬가지예요.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거니까. 이게 보니까 저기 고일석 기자가 준 표를 갖다가 슬쩍 큰 인구를 했더니 네. 김대중 정부 때 기획이사처하고 이 재정부 기능을 분리를 해가지고 쭉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합쳐놓은 게 다시 이명박 아닙니까? 그 합친 거를 사실은 되돌려야 되는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우리 정부 조직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 큰 것까지는 할 결을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보통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부 조직법을 제일 먼저 손을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떼내고 뭐 저기 부에서 천하청으로 객관시키고 또 뭐를 붙이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게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거든요. 이거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건 해수부 부활, 통일부 부활, 정보통신부 부활이었어요. 그때 그것도 다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시급하고 간단한 거니까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 것이고 기재부 분할은 사실 좀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덩치가 큰 문제이긴 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표를 좀 볼게요. 제가 컨닝한 표입니다. 관님을 뭐 기재부 해체가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는 거냐? 이 무식한 소리예요. 특히 그렇죠.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자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경제기획원 EPB라는데, 그러니까 EPB는 막 일 벌리는 데야.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든지 뭐 거의 계획하고. 영혼까지 팔던 존재예요. 그리고 재무부는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존재예요. 이 두 개를 김영삼 정부가 합쳐놨어. 그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면서 재정경제원장이라는 지금은 좀 생소한 우리는 경제기획원이 훨씬 더 머리에 박혔는데 저도 재정경제원이라는 말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보면서. 김영삼 정부 때 잠깐 있었어요. 네, 재정경제원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그 IMF가 터진 게 저것 때문이에요. 견제 기능이 없는 거야. 재정금융이 있어가지고. 그 뭐 딱 저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IMF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 취직의 기획예산 부분하고 그 재무부 기능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예산청과 경제기획위원회라는 걸 했다고 어쨌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그 두 개 체제로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죠. 기획 기능과 재정 그 알뜰살뜰 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림 그리고 막 벌리는 기능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줄 때 손을 발발발 떨면서 실제로 돈을 딱 받아가서 이 쓸데없이 쓰지 않게 관리하는 그 기능을 분리를 해놓은 거죠. 네.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예요. 그게 쭉쭉 오다가 이명박이 쓸데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걸 또 합쳐놓은 거예요. 세상에. 아 이제 이명박은 강규한 이명박이가 왜 이유 없이 했겠어요. 네. 김영삼 정부 때 한 팀이었던 걸 갖다가 김대중 정부 때 분리시켜 놓으니까 에라이 엿먹으라 하면서 그랬겠네요. 예. 거의 뭐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수부 없앤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데니까 없앤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해수부, 통일부, 정보통신부가 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부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없앤 거예요. 저도 그런 취지겠네요. 기획예산처 없애가지고 합친 거는 그것도 완전히 그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복수예요. 예. 아, 근데 지가 뭘 당한 게 있다고 복수를 하냐.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예산 편성, 집행, 관리, 그다음에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선생과 네. 문제 푸는 학생이 같이 있는 거야. 그게 문제 풀기가 되겠어요? 짜고 치는 고수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돈을 예산을 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짝짝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져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쓰는.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권한도 막 권력도 부려가면서.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법사위가 자구 체계 조정권 가지고 법안의 본질까지 막 뒤흔들잖아요. 이놈들 예산권 권한 가지고 부처 사업까지 죽이니 살리 하는 거예요. 지들 마음에 하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산 안 주는 걸로.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그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갖다가 합쳐 놓으면은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조직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누가 그럼 안 해봐도 거기가 상식이지. 가장 막강한 조직이 돼가지고 네. 거기 출신이 아니면은 반계에서 사장으로도 못 가고 네.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또 사실 아는 것, 뭐 다른 사람들 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네. 정보도 저기 다 거기 모이는 거죠. 모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원체 큰 권한을 갖다 보니까 요직에 네. 국정조정실장 네. 그다음에 등등등등 기재부 아닌 다른 부처의 요직, 외청, 내청 이게 전부 다 기재부 출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냥 보면 일 잘해. 아는 게 많으니까 엮이는 사람도 많고 뭐 딱 시키면은 네, 시키면 딱 해.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피아라 그러죠. 이 퇴직 기재부 공무원들 온갖 다가 있는 온갖 거예요. 뭐 사장 예, 다 예. 나가요. 정부 관련 예. 공기업 같은데 사장을 하는 사람들 모피아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금융 또 뭐 하여튼 돈과 관련된 데는 거의 다 기재부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기재부 출신들을 환영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힘이 있어가지고 딱 자기들이 바라는 사업 예산도 착착착 따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로비하기도 좋잖아요. 방산업체에서 퇴역 스타들을 고문으로 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령 예산 편성 기능과 집행 기능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로비하기도 어려워. 양쪽이 다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건 모여 있으니까 한 군데만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 온갖 전횡이 벌어지는 전횡과 불합리와 불공정과 이 비이성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요차가 바로 기재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분리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가로 세우니까 이게. 그렇죠. 필요하니까 한 거. 그 모든 문제를 혼난 게 보여준 거예요. 고맙게도. 고마워.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지. 홍남기를 뭐. 누가 임명했습니까? 뭐 이제 자꾸 그 다음에 하죠.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을 임명하는데 양정철이가 역할을 했다며? 나 그거 몰랐는데. 그거는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영입은
최초에 이제 그 다리는 그러니까 지검장까지는 양념처리 작용을 했는데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시오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여하튼 뭐 그러나 아니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하죠. 여하튼 뭐 이 정도로 기재부 해체와 관련된 네, 기재부 해체는 꼭 필요하다. 네. 더군다나 그것은 장성민이가 얘기한 대로 기재부를 해체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부정이나 각세우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은 해요. 행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해체한다기보다는 이제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이제 분할시키는 이런 주장이 그렇지 않아도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건수가 없어서 그 이재명의 방구 소리까지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조정동 보수언론이 보기에는 아닌 것도 만들어서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될 판인데 어디 자기 일일이 비슷한 걸 갖다 기사로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팩트까지 있다면은 분명히 또 싸우는 거라 그럴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예, 감안해야 되겠죠.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야죠, 뭐. 네. 싸워야 되면. 기재부 해체가 문정부와 충돌 팩트 체크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슈 디비기 시간입니다. 자, 이 이슈 디비기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시간 관계상 못했던 거죠. 오늘 드디어 이제 하게 예, 됩니다.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예. 아니, 우리 고혜석 기자 집 있습니까? 자가? 없습니다. 월세 삽니다. 월세 삽니까? 네. 그래서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제일 많은 모양이구만. 그래서가 관심이 없으니까 월세 사는 거고요. 네. 월세 사는 게 불편하지 않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집에 욕심 있으면 막 창피해서 못 살죠. 집 가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 항상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집값 폭등. 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젊은이들이 어디 지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는 2030들 진짜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얘기 할까 봐서 예. 말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요. 우리 때도 보면 되게 20대 중반 후반 그때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취업하면 대략 10년 뒤쯤 한 5년 뒤에 결혼하고 그 5년 뒤에 아기 나와서 한 10년 뒤쯤 내 집 가진다가 이 플랜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형적 주택 등 재형적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청약부분 넣고 한 되게 한 10년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또 되게 그렇게 해서 당첨돼서 집 갖춰나게 저만 좀 특이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사느라고 못 그랬지. 되게 이제 그런 경로를 저도 그런 경로를 밟았습니다. 거쳐서 이제 그 집을 갖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플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사리판이야. 해서 이제 그 연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지금 한 사람도 평생 못 살 것 같으니까 뭐 몇십억씩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딱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이제 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 30대 중후반에는 집을 가져야지 되는데 못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물려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좌절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흘러온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과하고 후보도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지금 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대선 전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전망을 하지는 않겠지만 네. 필요한 그 각자 전문적인 식견이나 상식을 가지고 전망하는데 필요한 어쩌면 단편적인 정보를 그때그때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금리는 필연적으로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거래량이 격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물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값이 떨어져야 돼. 그렇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은 예. 떨어져야죠. 근데 값이 계속 올라. 그건 또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도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서울, 뭐 제일 중요한 서울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1919년부터 한 건데요. 1919년 10월 달, 그다음에 2020년 6월이 대폭등기였어요. 그때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았던 거죠. 주식 거래로 보면은 저기가 꼭대기구만 한마디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이미지. 이 빨간색이 그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니까 가로로 빨간 줄 점선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오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리는 거고. 야, 이거 이제 주식 거래하고 똑같네. 네. 이거 보시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9년 10월, 그다음에 2020년 6월 대폭등기에 보면 거래량도 많았고 값도 막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빠지면 값이 쭉 빠지죠. 네. 어느 게 영향, 뭐 닭이 뭐냐 달걀이 먼저냐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값이 거래량이 빠지면 값도 빠지고 값이 빠지면 당연히 거래도 줄어들죠. 네. 그런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2020년까지는. 근데 2020년 12월 달에 잠깐 거래가 늘어난 다음에 계속 늘고 있네. 거래는 계속 줄어들고 아, 있는데.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 하면 2019년 초에 보면은 요 빨간 선이 점선 아래로 돼 있죠. 저 때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잘 그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계속 오르기만 한 것 같은데요. 2번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이제 좀 정부에서 띄운 거야. 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집값이 폭락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가 볼 때 도구마가 있어요. 사실 폭락한 문제가 생기죠. 이 가격 부채가 워낙 심한 상황이니까 조금만 이 빵 구멍이 터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긴 해서 집값을 최소한 안정시키거나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싫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폭락시킨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연착륙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희 폭락세를 보이면 이 군부를 떼워. 그게 뭐냐면 종부세 후퇴예요. 종부세를 세게 하겠다 그러면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살짝 완화하겠다 그러면 다시 쭉 올라가.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지금은 왜 거래량이 보시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네. 오르는가? 2019년 초 떨어질 때 폭락 시기의 거래량과 같아요,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왜 오르느냐? 네. 그 이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매물을 볼게요. 매물은 지금 9월 달부터 막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은. 그러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보통 주가는 그렇거든요. 조작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왕성하게 집값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실수요자보다 투자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인데 투자 수요가 지금까지는 갭 투자가 많았어요. 갭 투자, GAP. 예. 예. 갭 투자는 사고 팔고가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 절반까지 안 띄어줘도 뭐 몇 천만 원 땡기고 이런 남는다. 식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량과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 금액이 그 추이가 일치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할 수가 없어요.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값은 왜 올라가느냐? 돈 가진 사람들이 취미 삼아서 집 사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소설배라자 한돈 100억씩 있으면 우리 딸 결혼하는데 한 50원짜리 하나 해주지. 그럼 그냥 한 30억이라도 간단하게 사잖아요. 이런 거래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그 갭투자한 분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팔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팔고 싶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안 내리는 거야, 아직까지. 이것이 한 1년쯤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켜볼 것은 당장 몇 달 사이에 폭락세가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소위 말하는 보합세, 각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요 한번 그 저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전세 매물이에요. 네. 훨씬 많이 나오죠. 네. 전세 대란 맨날 그러는데 실은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매물만 쌓이고 있어요. 저것도 역시 전세값을 안 내려. 지금 이제 5억짜리 전세 이다가 내보내고 7억쯤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7억에 누구도 안 들어와. 그것도 안 내려. 그래서 지금 저를 버티고 있는. 근데 이제 전세값은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우리 대선 시기 안에 전세값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전세값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금리와 맞물려서 집값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전망까지는 접어두고 어쨌든 확실한 전망은 팍팍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있었던 막 폭등세는 절대 없을 것이고 어찌 될지 모르는 관망세는 최소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망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왜 의미가 없어요? 대단히 과학적인.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핸들링을 할 사람들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을 투자를 목적을 위해서 집을 여러 채를 샀는데 그럼 현재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안 팔리더라도 가격을 올려놨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값을 내려서도 팔아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되게 이제 자기 돈으로 집 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이제 거주 목적일 경우에 또 역시 이제 빚은 조금 있지만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집을 빨리 팔아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7억에 나는데도 안 팔리면 6억으로 내려가고 5억으로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 그게 이제 원리죠. 시장의 예. 원리고, 근데 그걸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는 거는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높은 가격에서 팔아치우기 위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버티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예. 돈 가지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팔았어요. 아까 그 막 이제 오를 때. 오를 때? 근데 다 팔았죠. 지금은 마지막에 이제 상투자본 실소유자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신 그래프에서 거래량 요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왜 그래? 2021년에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값은 계속 올라간 것이 마지막 영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들, 다주택자 이때 다 털어버린 거예요. 털어버리고 그 불쌍한 20, 30대들이 막 저기 담보대출에 신용대출에 막 몽땅 끌어모아서 저기 산 거예요. 그러면은 집값 올리면은 그래서 집값이 아니고 저 금리 올리면은 그야말로 서민들만 죽고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데 값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갭 투자한 분들은 값을 내린다는 게 곧 손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손절하지. 그막 간단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값을 안 내리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제가 의미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 집값은 이미 올라 있는 것은 팩트고 예. 이 집값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차라리 저는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국민 기본주택에 대해서 논의라도 좀 해달라.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논의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예. 그게 더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내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택 정책, 네. 부동산 정책이 완전하게 그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두고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어떤지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시간을 내일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집값이 저는 이제 항상 그 정치와 역학관계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20, 30대의 대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예. 너무나 큰 실망을 줬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집을 못 가지겠다. 이 원인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 원흉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문재인 정권을 이어가야 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집값도 오르는 것도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저기 말하자면은 원인이 축적돼서 보합을 예. 오다가 어떤 이유들이 축적돼 가지고 갑자기 폭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해결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집값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구라고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2030이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은 내 살아생전 해결을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 무언가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윤석열보다도 이재명에게 더 급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사실은 이재명에게서 투영되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뉴스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은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고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물러나 있는 상태니까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기본주택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논의의 물꼬라도 터달라. 그러면은 이 참 앞이 안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가슴에 와닿은 것은 우리 고일석 기자,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문 전혀 기자. 아닌데 네.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내일 대해서 내일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네. 내일 좀 저 이슈 드리기가 다 다른 게 없다면 네. 일단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다루기로.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네. 이제 민주당 정말 인기 없어요. 그 정당 지지율 같은 걸 봐도 국민의힘에 매우 뒤지고, 그래서 이제 왜 젊은이들에게 특히 더 지지가 없는 이런 상태일까를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지금은 완전히 희한하게 변한 커뮤니티도 다니면서 검색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180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어줬더니 도대체 니들이 뭐 하는 거냐. 네.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보다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시원처럼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정의당은 뭐 뭔가 국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로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욕만 할 게 아니라 좀 변명도 해줘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을 경우는 두 번 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이번 코로나. 총선. 네. 자, 이게 민주당 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거대 정당이 된 게 아닙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실력을 쭉 쌓아놔 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뭐 그 부패 정당이고 친일 정당이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그 이전 그 정당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은 현재 야당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맨파워가 더 나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어떻든 그게 외부의 조력에 의해서 거대 정당이 되다 보니까 실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것이 욕을 먹는 제1의 이유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을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을 넘어서 국민의힘 국힘을 지지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비유하자면은 국산 중고차가 고장이 잦으니까 폐차된 도요타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국산 중고차는 고치면은 쓸 수라도 있지만은 폐차된 도요타를 국민의힘은 도저히 이걸 쓸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하는 짓이 답답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는 생각들은 젊은이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 특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답답하게 보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워낙 저 반대쪽에 있는 인간들이 집권했을 때 그야말로 행패를 부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명박이 집권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행패 부리는 거 보세요. 네. 아니 그 시스템 가지고 시골에서 그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그 집권 당시에 자료 좀 쳐다보는 걸 갖다가 뭐 도적질 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 컴퓨터 시스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을 하도 위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여당들은 집권을 하면은 규칙 만드는데 골몰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집권을 안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식의 과거 행패를 갖다가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는데 대개 보면요. 그런 규칙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가 만든 규칙이. 규칙.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하도 언론들이 개판이니까 이게 청와대로서는 어떻게 항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게 법에 호소하는 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겁니다. 예. 그 이전에도 뭐 있긴 있었는데 시도를 했었죠. 시도를. 근데 이 규칙이 정권이 딱 바뀌니까 이놈들은 아주 법으로 사람 때려잡는데 선수급이에요.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그 규칙을 악용하고 그리고 만든 이 지금의 현재 정부 여당은 반드시 그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규칙에 덫에 빠지죠. 그렇죠. 우리는 쟤들은 막 개판인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렇죠. 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네. 규칙 파괴자처럼. 어마어마한 내로남불. 죄를 지은 것처럼 네. 진짜 떠드는 그 인간들 보면 면상에다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 조국 교수 보도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저기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한 보도와 그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그 규칙이라는 것이 악용되고 있는 것인지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담장을 넘어서 집을 갖다가 피해를 끼치는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담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쪽에 깡패 두목이 살아. 그랬더니 이 자식은 지는 마음대로 저기 뭐야 담을 튈 수가 있으니까 대문도 없는 담을 쫙 둘러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선수 저 깡패 두목을 잡기 위해서 절대 담 넘지 말고 잡아오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담을 안 넘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절대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금 못 잡아낸다고 지금 무능하다, 답답하다,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빙신처럼 그러느냐.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그 민주당도 아까 그 이해찬 전 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유능한 사람이 이 선장이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이해찬에 비하면은 좀 모자라는 그런 시스템이다 아쉬운.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도 이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을 넘어서서 그 민주당을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차라리 국힘이 낫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안 찍을 수는 있죠, 그죠? 실망해서. 네. 근데 뭐 민주당의 실망해서 국힘을 찍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멘탈일까? 가령 뭐 나는 이쪽 저쪽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에 뭐 이놈 싫으면 저놈 찍을래. 라는 원래부터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민주당 지지했는데 기대했는데 네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국힘 찍을래.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가능한 로직일까? 이게 정동영이 궁금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명박이 찍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그게 이제 그런 멘탈이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제 그 화가 많이 나 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이 나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화가 났냐? 네.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설사 좀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저는 원래 원래 입장은 팩트 체커니까 잘못한 만큼만 욕해라. 뭘 잘못했냐가 원래 제 이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는 그러면 안 되죠. 약간 억울한 듯 해도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부동산 같은 거 잘못했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다음 대한민국을 끌어나가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늘상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를 지켜보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윤석열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박근혜의 무식함 그리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잔혹하리만큼 저돌적인 그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 개개인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홍준표가 그 교활한 홍준표가 해안에 있어요. 내가 영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거야. 예, 그 좀 사람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예안건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윤석열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혹 관련 혐의가 무려 4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장동 온 나라 언론들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끝낸 건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비리 보도는 실종되고 주구장창 이재명 의혹 보도만 흘러넘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과거엔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야만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